시장 안쪽 작은 국밥집에 불을 켜자 어제 저녁 미리 준비해둔 무와 배추가 도마 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제는 제법 맛있다고 소문난 순잔의 국밥집입니다. 자주 찾는 단골도 생겼고 시장 상인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칼을 잡은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일상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녀였습니다. 김철수와 최순자는 작은 전파상을 운영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돼서 거래하던 업체 사장이 거액의 사기를 치고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대출금까지 모두 잃어버린 충격에 남편은 화병으로 쓰러졌고 결국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물을 절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처음 국밥집을 시작했을 때는 손님들의 항의에 울기도 했고 밤새 뜬 눈으로 레시피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이게 무슨 맛이래?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깊은 밤 혼자 끓여보는 국물은 쓰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더 좋은 재료를 찾고 맛있게 해보려고 이것저것 넣어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끓이고 또 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육수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커다란 국솥을 휘휘 저으며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법대에 가겠다던 날 그녀는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이 당했던 부당함을 바로잡겠다는 아들의 결심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오후 4시 순잔의 국밥집 구석자리에는 언제나처럼 준호의 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장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소리 속에서도 준호는 묵묵히 문제집을 풀어나갔습니다. 아들, 잠깐 이리 와봐. 내일 도시락 반찬 골라. 순자는 큼지막하게 썰어놓은 수육과 장조림을 내밀었습니다. 매일 국밥집 재료로 만드는 도시락이었지만 준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맛있는 도시락인데 뭘? 다음 날 아침 교실에서 도시락을 꺼내자 특유의 고기 냄새가 퍼졌습니다. 야, 김준호. 또 국밥집 도시락이야? 옷에서도 국밥 냄새 나는데. 그래, 우리 엄마가 하시는 최고의 국밥집이야. 너네 아버지도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시잖아. 준호는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친구들의 놀림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부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 상담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바쁜 점심시간이 끝나고 바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앞치마를 벗을 새도 없이 옷에는 여전히 돼지고기 삶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머쓱해하며 교실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복도 끝에서 어머니를 발견하자마자 씩씩하게 달려와 안았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선생님. 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집 하시는. 안녕하세요. 이런 모습으로 죄송해요. 담임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의 성적표에는 전 과목 상위권 성적이 빼곡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참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매일 어머님 가게에서 공부한다고 하던데. 네, 가게 구석자리가 준호 공부방이에요. 손님들도 다 알아서 그 자리는 비워두세요. 돌아가는 길 순자는 아들의 팔짱을 꼭 끼웠습니다. 저녁 무렵의 시장은 활기가 넘쳤고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가 반가워하며 준호를 불렀습니다. 우리 준호 또 1등 했지? 역시 우리 시장의 자랑이야. 당연하죠. 제가 공부하는 걸 보고 손님들이 얼마나 응원해 주시는데요. 시장 골목을 걸으며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꼭 검사가 될 거예요. 그때는 엄마가 자랑스러워하실 아들이 될게요. 지금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걸. 국밥집으로 돌아온 모자는 늦은 저녁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구석자리에서 책을 펼쳤고 순자는 더욱 힘이 난다는 듯 국솥을 저었습니다. 순자 씨네 아들, 이번에도 전교 1등 했다며? 그럼요. 우리 준호가 공부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해요.
평일 오후 순잔의 국밥집은 늘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공부하는 준호와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시장 상인들의 수다가 어우러졌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렇게 책만 보고 있어도 머리에 쏙쏙 들어간대요. 우리 애들은 학원 보내도 저것만 못하니. 생선가게 김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국물을 뜨면서도 슬그머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는 준호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언니, 우리 준호가 법대 간대요. 검사가 되겠다고. 어머, 정말? 우리 시장에서 검사가 나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채소가게 박 씨는 늘 준호의 든든한 응원군이었습니다. 가끔 싱싱한 나물을 챙겨주면서 공부하는 머리에 좋다며 웃곤 했습니다. 과일가게 주인은 매일같이 준호에게 과일을 건넸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준호는 마치 조카 같은 존재였고 모두가 그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준호야, 이거 먹어라. 오늘 들어온 제철 과일이야. 감사합니다, 아저씨. 밤 10시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어머니의 짐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내가 꼭 검사가 돼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호강은 무슨? 지금처럼만 잘 자라줘도 엄마는 행복해. 어둑한 시장 골목을 걸으며 순자는 아들의 어깨가 어느새 자신보다 훌쩍 커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쌀쌀한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모자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자랑이 될 거예요, 엄마.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늘 응원할게. 시장 사람들의 격려와 응원은 준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결심으로 준호는 오늘도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준호는 아버지의 장례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쓸쓸한 날이었고 어머니는 검은 우산 아래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 제대로 된 처벌은 받은 걸까요? 늦은 밤, 준호는 문득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국밥집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테이블을 닦던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집행유예. 그게 전부였어. 내 아버지 목숨값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된다니.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기꾼들은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새로운 피해자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엄마, 제가 꼭 검사가 돼서 잘못한 사람들 반드시 벌받게 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참고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없도록. 순자는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눈매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괜찮아요. 이제 제가 우리 가족을 지킬 차례니까요. 그날 이후 준호의 공부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책을 받고 저녁에는 어머니 가게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조금만 더요. 엄마, 이것만 보고요. 시계는 자정을 가리켰지만 준호의 책상 불빛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법대 가겠다고? 네, 엄마. 꼭 합격할 거예요. 시장 사람들은 준호의 꿈을 듣고 더욱 열심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매일 시장 상인들이 넣어준 간식들이 쌓였고 때론 격려의 쪽지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도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합격 소식이 전해진 날, 시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순잔의 국밥집은 하루 종일 손님들의 축하 인사로 북적였습니다. 역시 우리 시장의 자랑이야. 서울대학교라니 대단하다 대단해. 순자 씨,
이제 아들 덕볼 일만 남았네. 주말이면 준호는 어김없이 시장을 찾았습니다. 대학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어머니 가게는 그의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엄마, 설거지 제가 할게요. 괜찮아, 너는 공부나 해. 시험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놔둬라. 하지만 준호는 이미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법전을 펼쳐놓고 조문을 외웠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어머니의 국밥 냄새를 맡으며 공부하는 것이 그에겐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준호, 언제 봐도 기특해요.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생선가게 김 여사가 감탄했습니다. 아들,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혼자서도 충분해. 괜찮아요. 가게 일이 제겐 오히려 활력소가 돼요. 순자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아들의 뒷모습이 남편과 똑같아 보였습니다. 아드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손님들의 칭찬에 순자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가슴 한켠이 뿌듯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보던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곧 시험이에요. 제가 꼭 합격할게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하는 일이면 뭐든 응원할게.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늦은 밤, 순자네 가게 안은 여전히 희망찬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손이 떨려 국물관을 몇 번이나 다시 보았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모두 준호의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가게에 들렀다 갔습니다. 곧 발표 시간이래요. 순자 씨. 저기 준호 온다. 준호야. 오후 2시 준호가 시장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합격했어요. 그 한마디에 가게 안이 순식간에 떠들썩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옆 가게 사장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해냈구나. 드디어 해냈어. 순자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치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과일가게 김씨가 소주를 한아름 들고 왔고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새로 들어온 나물을 내놓았습니다. 순식간에 작은 국밥집은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에서 검사가 나오는구나. 고생 끝에 낙이 왔어. 정말 축하한다, 준호야.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동안 준호는 구석자리의 책상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 이곳에서 땀 흘리며 공부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모자는 오랜만에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너는 이미 충분히 효도했어. 엄마는 내가 이렇게 바르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행복해. 달빛이 어스름이 비치는 시장 골목, 순잔의 국밥집에는 오랫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모자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검사 임용식이 끝나고 몇 달 뒤 준호는 어머니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모셨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곳을 방문하는 순자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건물을 들어서며 순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제 사무실이에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준호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준호 검사라고 적힌 명패가 걸린 사무실 앞에서 순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10살 아들의 손을 잡고 시장에 첫 발을 디뎠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이제 가게는 그만하시고 푹 쉬세요. 제가 이제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내가 부담 가질까봐 그러는 게 아니고 시장 사람들이 다 내 가족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만둬.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준호의 책상 위에는 법전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좀 쉬셔야죠. 난 괜찮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주어서 정말 흐뭇하구나. 순자는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임명장, 정돈된 책상, 법복이 걸린 옷걸이.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퇴근길 준호는 어머니를 시장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여전히 활기찬 시장 풍경 속에서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계속하실 거예요? 그래. 엄마는 이게 행복해. 내가 이제 검사가 됐으니 더 맛있는 국밥 끓여서 시장 사람들 대접하고 싶어. 해가 진력 시장 골목에서 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준호가 검사가 된 지 6개월, 순자는 아들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주말마다 찾아오던 발걸음이 뜸해졌고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순자 씨, 요즘 준호 검사님 안 보이네? 많이 바쁜가 봐. 그러게요. 큰 사건을 맡았다나 봐요.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바쁘다더라고요. 순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바쁜 아들의 일에 방해가 될까봐 번번이 포기했습니다. 아드님 소식은 뉴스에서나 보시나 봐요? 건어물 가게 아주머니의 말에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니까요. 국밥집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구석자리 책상은 이제 빈자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그 자리를 바라보면 공부하던 아들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도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 바쁜데 무슨.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드문드문 오는 전화 통화에서도 준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큰 사건을 맡아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찾아뵐게요. 그래. 건강만 잘 챙기면 돼. 전화를 끊고 나면 가게는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아들의 이름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으로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가게 문을 닫으며 혹시 아들이 깜짝 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우리 준호 열심히 사는 걸로 됐어. 어둑해진 시장 골목에서 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리움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소개드릴 사람이 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의 갑작스러운 전화에 순자의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순자는 서둘러 앞치마를 털고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한가운데 있는 허름한 국밥집을 둘러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후 3시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와 함께 들어온 여자는 한눈에 봐도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과 가방, 깔끔하게 세팅된 머리카락까지. 어머니, 이쪽은 서지은 씨예요. 중앙병원 원장님 따님이세요. 지은은 공손하게 인사를 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가게 안을 스캔하듯 훑어보는 것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많이 기다리셨죠?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서 와서 앉아요. 순자는 급히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지은은 의자에 앉으면서 살짝 망설이는 듯했고 손수건으로 의자를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어머님 국밥이 정말 맛있다고 준호 씨가 항상 자랑하더라고요. 하지만 국밥이 나왔을 때 지은은 수저를 들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숟가락을 건네며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지은 씨, 우리 어머니 국밥이 시장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 네. 지은은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시장 특유의 활기찬 소리가 들렸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때마다 살짝 움츠러드는 듯했습니다. 어머님 가게가 참 정겹네요. 억지스러운 미소가 지은의 입가에 걸렸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연신 지은을 챙기며 즐거워 보였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도 오세요. 어머님께 좋은 것들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순자의 가슴이 더욱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것들이라는 표현에 이곳은 그만큼 좋지 않은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해질 무렵 둘이 떠난 후 순자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시장의 풍경이 오늘따라 유독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남의 유명 한정식 집, 순자는 처음 들어보는 음식 이름들을 보며 긴장된 마음을 달랬습니다. 지은의 부모님은 예상보다 따뜻했습니다. 중앙병원 원장인 서영민과 그의 아내 박미숙은 격식 있으면서도 친근한 모습으로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아드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서영민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국밥집이나 하는데요. 순자가 머쓱해하며 말을 꺼내자 박미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혼자서 아드님을 서울대 법대까지 보내시고 검사로 키워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순자는 자신의 몸에서 배어나오는 국밥 냄새가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리 새 옷을 샀다고 해도 오랜 세월 국밥을 끓이며 밴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매일 국밥을 끓이다 보니 옷에서.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 냄새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신 증거인데요. 서영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화려한 한정식 차림과 어머니의 소박한 모습이 대비되었고 예비 처가에 세련된 대화 방식과 어머니의 수줍은 말투가 겹쳐졌습니다. 준호 씨는 우리 병원 법률 자문도 좀 해줬으me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가 오갈 때마다 준호는 어머니를 흘깃거렸습니다. 서영민의 부드러운 말투와 박미숙의 세련된 매너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배려 깊은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앞으로 자주 뵙고 싶네요. 우리 병원에도 한번 오셔서 검진도 받으세요. 순자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준호의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작아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냥한 예비 처가의 모습 뒤에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벽. 준호는 그 벽 앞에서 어머니가 위축되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순자의 손은 여전히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견례는 순조롭게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순자는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20년 동안 국밥을 팔며 한 푼 두 푼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매일 밤 장부를 정리하며 꼬박꼬박 저축한 3천만 원, 아들의 신혼집 보증금에 보태주려 했던 돈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이걸로 신혼집. 사실 장인어른께서 이미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순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이 40평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순자의 마음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장을 꼭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성이니까 받을게요. 나중에 꼭 효도하겠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통장을 받아들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쩐지 형식적인 감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방문이 뜸해졌고 전화마저도 짧아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장인어른과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장모님이 제주도 가자고 하셔서. 매번 전화할 때마다 비슷한 변명이었습니다. 순자는 시장 사람들에게 아들 자랑을 하던 때가 마치 먼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자 씨, 요즘 검사 아드님 잘 지내시죠? 네, 그럼요. 바빠서 자주는 못 와도 잘 지내요. 시장 사람들의 안부에 순자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쓸쓸함이 자라났습니다. 주말이면 카톡에 올라오는 사진들. 골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준호와 처가 식구들,
제주도 호텔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 어디에도 순자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으며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 즈음이면 준호가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텅 빈 가게에 혼자 남아 순자는 아들이 앉았던 구석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낡은 의자만이 외로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자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결혼 후 첫 제사라 더욱 정성을 들이고 싶었습니다. 제수용품을 고르면서 아들 내외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이번엔 지은이도 함께 와서 제사 지내는 법도 배우겠지. 하지만 제사 전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이번에 큰 사건을 맡아서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지은이도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미안함보다는 형식적인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순자는 장본 것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사 당일 혼자서 모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도미조림을 만들면서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준호가 아버지 옆에서 도미 살을 발라달라고 조르던 모습, 남편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던 모습. 촛불을 켜고 술잔을 올리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텅 빈 제사상 앞에 혼자 앉아있자니 더욱 쓸쓸했습니다. 여보, 준호 내외가 많이 바쁜가 봐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어제 제사는 잘 지내셨어요? 그래. 내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시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사는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지낼게. 나중에 내가 가면 그만 지내도 돼. 어머니, 다음에는 꼭 내려갈게요.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아들의 사과를 듣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예전의 준호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왔을 텐데. 점점 달라지는 아들의 모습에 서글퍼졌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저녁, 순자는 장보러 가는 길에 떡집에 들렀습니다. 제사 때 있었던 일 이후 아들이 많이 반성한 것 같아 이번 명절에는 꼭 오겠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올해는 며느리도 있으니 송편도 좀 더 만들어 볼까? 하지만 명절 이틀 전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순자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추석에는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 이번에 연휴가 길어서 장인어른이 하와이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순자의 손에서 송편 반죽을 담은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그쪽 가족이 더 소중하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힘들게 키웠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남의 식구가 다 됐네. 목이 메어왔지만 순자는 참을 수 없는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대신 명절 끝나고 다음 주에 올라오세요. 저희 집에서 며칠 주무시고 가세요. 됐다. 너희 바쁠 텐데 뭐 하러 가? 전화를 끊고 나자 주방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벌써부터 순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자야, 이번에 며느리 처음으로 명절 음식 하겠네? 이제 좀 편해지겠어. 그러게, 식구가 늘어서 명절 기분 나고 더 좋겠네. 생선가게 김 여사의 말에 순자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게 준호가 이번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못 올 것 같네요. 어머, 첫 명절인데 어떡해. 검사라 어쩔 수 없죠. 나라에 큰일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와이 여행이라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순자 씨, 그래도 서운하겠어. 아니에요. 그래도 나라님 일이 우선이죠. 순자는 시장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빈집에서 혼자 보내게 될 명절을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으며 순자는 카톡에 올라온 공항에서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처가 식구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는 정말 남의 집 자식이 되어가나 봐요. 쓸쓸한 한숨과 함께 순자는 준비해둔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풍성하게 준비한 식탁이 이제는 더욱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약속대로 아들 집을 찾은 날, 순자는 서울의 고급 아파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관 벨을 누르자 지은이 나와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지은의 목소리에는 어쩐지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옷을 벗으려 하자 지은이 재빨리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리고는 곧바로 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아, 거기다 두면.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옷에서 국밥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요. 집안을 뵐까 봐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려다가 이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치킨이나 중국 요리 시켜드릴까요? 지은이 휴대폰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래. 아니, 난 그런 거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순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먹을 치킨 시키고 어머니는 다른 거 드실래요? 잠시 후 테이블에는 이상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준호와 지은은 치킨과 피자를 시켰고 순자 앞에는 편의점에서 산 듯한 햇반과 김 그리고 캔 장조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드세요. 지은은 마치 큰 배려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20년 넘게 국밥을 끓여온 손으로 캔 장조림을 집어들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치킨도 좀 드세요.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순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피자를 먹으며 즐거운 대화를 나눴고 때로는 영어로 속삭이며 웃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내일은 꼭 밥을 해드릴게요. 지은이 미안한 듯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캔 장조림을 씹으며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내가 아들 집에 왔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순자는 손님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자신의 옷에서 풍기는 국밥 냄새가 이제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하죠? 제가 알람 맞춰드릴게요. 지은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난 원래 일찍 일어나니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순자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호화로운 집에서 느끼는 이 서러움이 평생 국밥을 팔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중에 순자는 갑자기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평소 먹지 않던 캔 음식이 속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화장실을 찾아 나서던 중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 씨, 나 진짜 너무 불편해요. 우리 둘 다 평일에 일하느라 바빠서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 어머님 오시니까 하루 종일 긴장돼서 숨도 못 쉬겠어요. 순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자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의상 한번 올라오시라고 한 건데 진짜 올라오실 줄은 몰랐어요. 눈치가 있으시면 그냥 식사만 하시고 가시지. 눈치 없는 시어머니. 순자는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뺨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당황했어.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인데. 아들의 무심한 대답에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어릴 적 엄마 국밥이 최고야라며 환하게 웃던 그 아이의 목소리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좀 눈치 없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살 때 보태주신 것도 없으면서. 게다가 옷에서 나는 저 돼지고기 냄새. 집안에 뵐까봐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순간 2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국밥을 끓이며 아들 학원비를 대던 날들, 사법시험 준비한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 곁에서 뜨거운 국물을 건네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조각나 흩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은 일찍 모셔다 드려야겠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부여잡으려 벽을 짚었지만 다리가 후들렸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손이 떨려 옷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걸린 국밥 냄새나는 옷을 입으며 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었는지를, 아들을 키우기 위해 흘린 땀의 흔적이었는지를. 새벽 1시 순자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집을 뒤로하며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깨져버린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언제 가신 거예요?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들의 말은 더욱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뭘 그런 걸 가지고 섭섭해하세요? 저희가 틀린 말 했나요? 오히려 화가 난 듯한 목소리에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야, 넌 내가 키운 그 착한 아들이 아니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때까지는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결혼할 때 해주신 게 뭐 있다고? 그 돈이요? 그거 그대로 있으니까 돌려드릴게요.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제는 모자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순자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국밥 냄새 배인 옷을 꼿꼿이 입고 순자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냄새는 자신의 자존심이자 긍지였습니다. 평생 일해온 흔적이자 아들을 키워낸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여전히 검사로서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자존심이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늦은 오후 준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 그의 손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최순자, 62세, 국밥집 운영.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직업을 확인하는 순간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수사관님, 이 피해자 진술서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요청한 진술서에는 분명 어머니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액 2천만 원. 진술서를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책상 위에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2천만 원. 검사인 자신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었지만 하루 종일 국밥을 파시는 어머니에게는 평생의 전 재산일 수도 있었습니다. 김 수사관님, 혹시 이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까? 네, 검사님. 아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바로 송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기범들이 아들 목소리로 울면서 전화했나 봐요. 준호의 손에 들린 서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문득 20년 전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고 화병으로 쓰러지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검사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 네. 이 사건 서류들 제 책상으로 가져다 주십시오. 급하게 서류를 넘기며 피해 신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무얼 하고 있었나? 골프장에서 장인과 시간을 보내고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하고 어머니는 그동안 혼자서 이런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찾지 않은 이유가 이제 정말 남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하신 걸까?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도 홀로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이번에도 혼자서 이런 일을. 내가 곁에 있었더라면. 아니, 그날 어머니의 마음을 더 이해했더라면.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슴 속에서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던 그때의 후회를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님, 오늘 남은 일정은 모두 취소해 주십시오. 준호는 재킷을 집어들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어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더 이상 홀로 고통받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머니는 자신을 용서해 주실까?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실까? 준호는 차를 몰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시장 입구가 보이자 가슴이 더욱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순잔의 국밥의 자리에는 굳게 닫힌 철문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녹슨 철문 위로 임대문이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옆 생선 가게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준호 아니니? 정말 오랜만이다. 엄마 찾아온 거야?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가게는 왜 문을 닫으신 건가요? 김 여사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너 모르고 있었어? 석 달 전쯤이었을 거야. 엄마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시더라고. 준호, 네가 큰 사고가 나서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면서. 준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여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너네 엄마가 많이 쇠약해지셨어.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우리가 아들한테 연락해보라고 했지만 엄마가 완강하게 거절하시더라고. 우리 아들한테 민폐 끼치기 싫다고, 이제 다른 가족이 생겼는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준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가게 정리하고 나가셨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을 거야. 매일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렇게 무너지시니 우리도 가슴이 아프더라고.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서 계시던 자리, 국밥을 끓이시던 자리를 바라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이제라도 어머님 잘 돌봐드려. 준호는 닫힌 철문에 손을 대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열렸던 이 문이 이제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남아있던 마지막 자리마저 사라져버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준호는 어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습관처럼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습니다. 0519. 나의 생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삐리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집안은 깊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보았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신발장에는 어머니의 낡은 구두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신던 실내화도 그대로였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낯익은 공간이 준호를 반겼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아버지의 영정사진,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깔끔한 반찬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여전히 자신이 좋아하던 반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싱크대는 언제나처럼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자신의 사법연수원 수료식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신문 스크랩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들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자신의 소식을 묵묵히 따라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식탁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매 순간 시계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시간을 얼마나 외롭게 보내셨을까?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주방 한켠에는 여전히 국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밥 냄새가 나지 않는 솥을 보며 준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솥에서 20년 동안 끓여오신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준호는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어머니의 그 한결같은 마음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들어오다 식탁에 앉아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굳어섰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왔구나. 언제 왔니?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이 준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없이 생각했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국밥 한 그릇만 만들어 주실래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끓이는 국밥이었지만 그 손놀림은 여전했습니다. 하얀 사기 그릇에 뜨거운 국밥을 담아 아들 앞에 내려놓으며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끓이는 거라 옛날 맛이 날지 모르겠네. 맛이 어떠니? 떨리는 목소리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리움, 걱정, 서운함,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든 채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에서도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자신을 위한 세월의 흔적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그대로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국밥 맛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감사였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참회였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후 준호는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혼자 나가시게 한 것도, 보이스피싱 당하셨을 때 곁에 없었던 것도 모두 제 잘못입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일어나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머니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고 이내 눈물이 앞치마에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어머니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동안 검사로서의 위험과 체면 때문에 보이지 못했던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아버지 제사 때도, 명절 때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주말마다는 못 와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서 어머니 얼굴 뵙고 가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바쁜 거 엄마가 다 안다. 이렇게 내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네가 잘 되는 게 엄마의 소원이었으니까. 내 아내하고도 잘 지내고 검사로서도 바른 길로 가거라. 어머니, 이제는 절대로 어머니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검사가 된 것도, 이 자리까지 온 것도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동안 너무 교만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환한 달빛이 모자의 모습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국밥 냄새가 은은하게 퍼진 부엌에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약속이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저녁, 김씨 할머니는 평소처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이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막내 아들 민우를 키워낸 세월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올라갈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늦은 저녁 걸려온 민우의 전화는 평소와는 달리 어딘가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지방 건설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건축기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번도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았던 착한 아들이었기에 이런 긴장된 목소리는 더욱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생긴 거야? 김씨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잠시 방안을 채웠습니다. 아니요.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올라갈 때 그 사람도 데리고 갈게요. 뭐라고? 결혼이라고? 김씨 할머니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어머니와 상의하던 아들이었는데 여자친구가 있다는 얘기조차 하지 않다가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에요.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확신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온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씨 할머니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사춘기 시절에도 한 번도 탈 없이 자란 아들이었기에 이번에도 분명 잘 선택했을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오는 늦은 시각, 김씨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막내가 장가를 가네요. 당신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김씨 할머니의 집 거실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차려진 다과상 위로 김씨 할머니가 늘 쓰던 차포트에서 따뜻한 국화차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이어 들어선 서연은 단정한 하늘색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은 날씬한 체구에 긴 생머리를 한 그녀는 첫인상부터 수수하고 단아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하고 나지막했지만 또렷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예의 바른 모습에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앉으렴.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구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씨 할머니는 서연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서연은 서울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마침 회사가 김씨 할머니의 집 근처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고 언니가 식자재 납품 사업을 하며 조카 한 명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언니가 사업하느라 바빠서 오늘은 못 왔어요. 다음에 꼭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가끔 시선을 피하며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가 들뜬 목소리로 둘이 만난 이야기를 할 때도 서연은 살짝 미소만 지을 뿐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김씨 할머니였기에 서연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힘들게 자란 탓에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서연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정말 착하고 마음이 예쁜 사람이에요. 민우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서연의 표정에는 순간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김씨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을 만난 날 이후 김씨 할머니는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서연의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의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간을 물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생일을 왜 물어보세요? 혹시 궁합이라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김씨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무시한 채 동네 뒷골목에 있는 유명한 점집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낡은 간판이 걸린 점집 앞에 서자 향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쟁이는 마치 김씨 할머니의 방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방 안은 어둑했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사주가 물이고 며느리의 사주가 불이네요. 물과 불이 만나면 증기가 되어 사라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보완하기도 하지요. 점쟁이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사주팔자를 들여다보던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둘의 결합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여자의 사주에 비밀이 감춰져 있군요.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를 덮으려 하고 있어요. 김씨 할머니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점쟁이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은 4개월 후 음력 9월 15일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이 두 사람의 기운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그렇게 빨리요? 보통 결혼 준비하는데 적어도 6개월은 걸리는데요. 그날이 아니면 큰 액이 낄 수 있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씨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점쟁이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라는 말이 특히 신경 쓰였습니다. 서연의 불안한 눈빛과 어두운 표정이 떠올랐고 결혼을 서두르라는 점쟁이의 말도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김씨 할머니는 문득 20년 전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밤 꾸었던 불길한 꿈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런 불안한 예감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앞날이 걸린 문제였기에 그녀는 더욱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집에 다녀온 다음 날 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궁합 보고 오셨어요? 사주가 어떻다고 하던가요? 김씨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 좋다고 하더구나. 걱정할 거 없대.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안 봐도 될 만큼 잘 맞는다니까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어서 그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서울로 발령 났어요. 서연이 회사도 어머니 집 근처니까 거기 근처에 원룸 구해서 신혼살림 차릴 거예요. 김씨 할머니는 속으로는 아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새 신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원룸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지방에 살아서 명절에만 보던 아들을 이제 자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음력 9월 15일 결혼식이 열린 예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서연이네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많지 않다고 했고 김씨 할머니 쪽도 남편과 일찍 사별한 뒤로 친가 쪽 친척들과는 거의 왕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조촐한 결혼식이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을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서연의 언니는 바쁜 사업 때문에 잠깐 들러 축하 인사만 전하고 가야 했지만 조카는 끝까지 남아 이모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모 결혼 축하해요. 근데 이모 결혼 기념일이랑 제 생일이 같네요. 절대 안 까먹을 거예요. 조카의 순진한 말에 김씨 할머니는 웃으며 참 우연이구나 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점쟁이가 말했던 숨겨진 그림자가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새 신혼집은 김씨 할머니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종종 주말에 찾아와 같이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 김씨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정성스럽게 집안일을 도왔고 민우는 예전처럼 어머니를 잘 모시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김씨 할머니의 집에는 평화로운 식사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늦가을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식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된장찌개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님,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역시 어머님이 끓이시는 게 최고예요. 서연이 웃으며 말하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잠시 방에서 통화하고 올게요. 서연은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닫힌 방문 너머로 서연의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네, 알겠어요. 김씨 할머니는 불길한 예감에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언니네 사업이 큰 문제가 생겼나 봐요. 채권자들이 들이닥쳐서 언니가 급히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해요.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됐대요. 김씨 할머니와 민우는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릴 게 있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카를 잠시만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언니가 상황이 나아지면 꼭 데려가겠대요. 언제쯤 데려갈 수 있는데? 민우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잘 모르겠어요. 라고 겨우 답했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은우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할 때 데리고 올 건데 혹시 오후 3시부터 저희가 퇴근할 때까지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김씨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이를 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런 급한 상황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꼭 은우 잘 키우고. 그녀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서연의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저 손주뻘 되는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은우는 언제 데려올 거니? 민우가 물었습니다. 내일 데려올게요. 서연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은우를 돌보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오후 김씨 할머니는 은우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 보면 이웃들과 마주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어머, 할머니. 아이가 며느님하고 엄청 닮았네요. 쏙 빼닮았어요.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피가 섞인 이모와 조카니까 비슷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들, 놀이터의 다른 아이 엄마들, 심지어 경비 아저씨까지 모두가 은우와 서연의 놀라운 닮은 꼴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서연의 언니 부부와 은우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씨 할머니는 은우와 함께 멸치를 다듬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은우야, 넌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참 짧구나. 아, 네. 이모랑 저랑 그래요. 동생은 안 그런데. 은우가 멸치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김씨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결혼식 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은우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모 결혼 기념일이랑 제 생일이 같네요. 시계 초침 소리만 울리는 어둠 속에서 김씨 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서둘러 결혼하라고 했던 날짜가 하필 은우의 생일과 같은 날이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설마.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점쟁이가 그 날짜를 지정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우를 데리러 온 서연을 보며 김씨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연이 은우를 반기며 안아올리는 모습은 마치 친모자지간 같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위화감과 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점쟁이가 말했던 과거의 그림자. 이게 바로 그것인가? 김씨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서연과 은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 보였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커져가는 의심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평화로운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저녁 민우 부부가 은우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원룸이 많이 좁아져서요.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갈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그동안 새 식구가 좁은 원룸에서 많이 불편했겠구나. 김씨 할머니가 대답하자마자 민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급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 동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갓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서연과 은우만 남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화장실에 가려던 김씨 할머니는 서연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은우,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 여기선 아무도 없으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말요? 엄마! 엄마! 은우의 작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은우. 이제 엄마가 잘 보살펴줄게.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거야. 서연이 은우를 껴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벽시계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리는 가운데 그녀는 방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은우가 깨어나지 않은 시간에 며느리가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민우 오빠. 들을 말씀이 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네가 경제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은우도 내년엔 학교에 가야 하는데 저희가 은우를 입양하면 어떨까요? 김씨 할머니는 서연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우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이 같은 것, 놀라울 정도로 닮은 외모 그리고 어젯밤 들은 대화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역시 은우가 서연의 친자식이구나. 김씨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진실을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이의 양자 입양 제안 후 김씨 할머니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민우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구나. 김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긴장된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은우가 서연이를 너무 닮았어. 어젯밤에는 은우가 서연이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어.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피가 섞인 이모와 조카니까요. 그리고 은우가 어린이집에서 놀림 받을까봐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우야. 은우는 서연이 언니 부부의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서연이 급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김씨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증명해 보렴. 은우를 양자로 드리고 싶다면 언니가 은우를 출산했던 병원 기록을 가져오면 되잖니. 순간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7년 전 일이라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일이라고? 요즘은 병원 기록 다 전산화되어 있잖니.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야.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언니한테 연락해서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서연이를 이렇게까지 의심하시면... 하지만 김씨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확고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는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돌아간 후 거실에 남은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김씨 할머니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은우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기록은 찾았니? 김씨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은 거짓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우가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소리야? 7년 전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림을 차린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성격 차이로 1년도 안 되어 헤어지게 됐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제가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던 언니네가 키워주기로 했던 거예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은우는 네. 은우는 제가 낳은 제 아이예요. 서연의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모로 지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우 오빠를 만나고 오빠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은우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김씨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점쟁이가 말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네 사업 실패도? 네. 다 거짓말이었어요. 은우를 제가 키우고 싶어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이 순간의 무게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굳게 쥐어졌다가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길 수가 있어?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실망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비밀을 털어놓으면 오빠가 떠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야? 결혼 전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 아이를 조카라고 속이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빠, 제발. 이제 끝이야. 서로 솔직하지 못한 사람과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 지금 당장 은우 데리고 나가. 난 당분간 어머니 집에서 지낼 거야.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서연은 흐느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짐 챙겨.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어. 민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은우의 방으로 향했고 민우는 창밖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던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서연이를 사랑하니? 민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연이를 사랑한다면 정말 헤어질 수 있겠니? 헤어지지 못할 것 같다면 은우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게 너희들의 길일 수도 있어.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우를 볼 때마다 서연이의 과거가 떠오를 것 같아요. 김씨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평생 감내해야 할 거야. 나는 네가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함께 키우는 게 맞다고 봐. 하지만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해.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분노와 사랑,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듯했습니다. 어머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서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일어나. 왜 이러고 있어? 김씨 할머니가 서연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울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민우 오빠가 저희를 다시 받아준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씨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서연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서연아,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오느라. 그래도 이제 다 털어놓았으니 앞으로는 조금 더 편해질 거야. 어머님. 서연이 고개를 들자 눈물이 가득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한테 감사할 것 없어.
민우한테 나가서 감사하렴. 그 애가 널 얼마나 사랑하면 이런 결정을 했겠니? 앞으로는 정말 솔직하게 살아야 해. 가족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네. 이제는 정말 진실하게 살게요. 은우도 이제는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씨 할머니는 서연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비치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제 그만 일어나자. 민우도 곧 출근할 시간일 텐데 가서 아침이라도 챙겨주렴.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은우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평소처럼 은우를 데리러 갔고 돌아오는 길에 은우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엄마 아빠 안 왔어요. 은우가 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순수한 궁금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것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 민우와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우는 달려가 두 사람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엄마! 은우의 환한 미소를 보며 새 어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거짓말이었지만 이들이 서로를 향해 가진 마음만큼은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된 마음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머님, 서연이 부엌으로 따라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야. 김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시간이 있겠지만 이제는 진실 위에 서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따뜻하게 비쳐들었고 식탁 위로는 정겨운 이야기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